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으로 높은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파산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더라도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파산이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이스라엘 선박 공격으로 홍해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놓이면서 대형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아프리카를 밑으로 빙 둘러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키아, 월마트, 아마존 등의 제품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이 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면서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페드 연준이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해왔죠.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춘 지 몇 개월 됐지만 그러나 계속 그 기준금리 5.25에서 5.5% 사이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멈춘다고 해도 이미 올려놓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고금리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 동결이지만 이미 높게 금리를 이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진 않고 있지만 높게 올려놓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 지금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하는 경제 주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경제 주체는 개인도 있고 또 기업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크지 않는가 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지난해 2023년에 미국 내에서 파산 신청이 크게 지금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그 전년 2022년에 비해서 1년 만에 20% 가까이 20%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그 금리가 오르니까 예전에 뭐 매달 갚아야 될 페이먼이나 이런 게 막 뭐 몇십 % 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감당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파산 데이터 회사 에픽 AACR의 그 분석을 보면 작년에 접수된 개인과 기업 파산이 미국에서만 44만 5,186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2022년에 37만 8,390건에 비해서 18% 정도가 지금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게 그래서 계속 금리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더 올리지 않더라도 동결 상태로라도 계속 이렇게 끌고 갔다가는 정말 더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산이 늘어난 게 금리 때문에 늘어났다는 겁니까? 예, 맞아, 그런 거죠. 로이터 통신도 지난해 금리가 고공행진한 것이 이렇게 파산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지만 연준이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물가는 잡을 수 있었지만 파산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치솟게 되면 그 모든 그 금융 비용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우리가 뭐 모기지 이자율도 높아지고 자동차 론도 높아지고 크레딧 신용 대출 받은 것도 높아지고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빚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선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늘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팬데믹 때는 그래도 이 정부에서 뭐 연방 정부나 주 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많은 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제 뭐 팬데믹도 끝나서 더 이상 그런 이제 지원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구나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고, 특히나 그 저소득층 또 스몰 비즈니스 이런 쪽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을 닫고 파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파산이 개인 파산이 있고 기업 파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 파산이 더 늘었나요? 아니면 개인 파산이 더 늘었나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업 파산이 더 가파르게 늘었다고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 역시 그 기업이 규모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클 테니까 규모가 큰 만큼 부담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물론 기업이 개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지만 수익이 더 많겠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 위험 부담도
역시 뭐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년간 접수된 파산 보호 신청 6,569건, 이게 그 기업의 파산입니다. 6,569건인데 그 1년 전인 2022년에는 3,819건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무려 72%나 기업 파산이 급증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금리가 기업들에게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파산의 경우는 어느 정도나 네. 늘어났을까요? 로이터 통신이 개인 파산도 보도했는데요. 작년에 41만 9,559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전에 2022년에 35만 6,911건에 비하면 18% 정도가 18% 증가했고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또 분석을 보면 미국 가계부채가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7조 3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한국 돈으로 2경 3천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경이란 건 사실 저도 감이 안 잡힐 네. 정도인데 조를 넘어서는 게 경 아닙니까? 2경 3천조 원이 미국 가계부채였다고 그래요. 작년 3분기에. 그러니까 미국 전체 가계부채 합친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대치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빚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개인도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빚이 많으니까 제대로 못 갚잖아요. 월 그렇죠. 페이먼 같은 거. 그럼 네. 연체하면 이자가 엄청나게 지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모기지 경우에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다는 7.9%까지 치솟았고 물론 뭐 최근에 조금 낮아졌다는 보도도 나오지만 어찌 됐건 그래서 참 이 금리 인상을 멈췄지만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동결 상태를 계속 유지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나 또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앞으로는 파산 증가세가 좀 주춤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전문가들은 일단 지금과 같은 파산 증가세가 올 한 해 계속되고 아마 내년까지 아이고. 계속될 거다 이런 예상이에요.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 할 건데 예. 뭐 3월이 됐건 5월이 됐건 하긴 할 텐데 연준이 뭐 1년에 3번, 4번 뭐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뭐 5번, 6번까지 한다 치더라도 지금 5.25에서 5.5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년에 4번 하면 1% 낮아지는 거니까 예. 그래봐야 올해 4번 한다고 해도 4.25에서 4.5잖아요. 예. 그래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 맞아요. 4.25에서 4.5 상태로 내년 금리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해도 바로 그게 시장에 시장에 미치기에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 미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이 거고요. 필요하죠. 금리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물가가 오를 때 금리 인상 세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물가를 끌어내릴 때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해도 아마 빨라야 올해 말 정도 돼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금리를 느리게 인하하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가야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됐건 파산이 올해 상당한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연준이 더 이상 뭐 민기적거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결단의 어떤 시기만 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파산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굉장히 관계 있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홍해 관련 소식인데 뭐 이 홍해 관련 상황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네요.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보도를 보면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고요. 결국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홍해는 계속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엄청나게 사망하면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선박에 대해서 실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해가 불안하니까 다른 선박들도 홍해로 못 가고 있어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만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뭐 공격하다 보면 이스라엘 선박 아닌 선박도 공격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을 안 가고 있고요. 결국 홍해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인도양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희망봉을 쭉 돌아서 이렇게 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북유럽, 유럽 쪽에서 또 아프리카 희망봉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빙 돌아서 또 인도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운행하는 그 여파가 전 세계 경제에 지금 심각하게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기업들, 대형 해운사 회사들에게 타격이 좀 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해운사들 당연히 피해가 있고요. 네. 아프리카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비용이 일단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단순히 생각해도 시간 많이 들고 뭐 기름값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비용이 증가하니까 결국 선박 회사들도 돈을 더 요금을 더 많이 받아야죠. 그 선박에 컨테이너 싣고 컨테이너 안에 물건들 싣는데 예전에 뭐 $100였다면 지금은 뭐 한 $200 받는다든가 돈을 비싸게 받아야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달이면 갈 거리를 지금 2달이 걸린다 치면 그럼 그만큼 기름도 많이 들고 예전보다 많이 왔다 갔다 못하니까 비싸게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화물 운임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운송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물건 가격이 결국 비싸지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좋아하는 TV가 컨테이너를 통해 온다. TV 가격이 옛날에 뭐 1,000불이었다. 지금은 2,000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마존, 월마트, 아이케아 같은 글로벌 대기업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인상되면 안 팔리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부담은 소비자가 다 떠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그렇죠.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비자들도 선택을 할 수 있죠. 안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사게 되면 기업들은 힘들어지죠. 그렇다고 그 비싼 비용을 치르고 예전 가격을 고수하자니 팔아도 손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품 배송도 지연되고 소비자들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도 힘들어지고 기업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는데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3분의 1이 지나는 구간인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3분의 1이 예전보다 시간이 몇 주가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도 손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론 손해죠. 네, 돈을 못 받으니까 이집트 난리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해상 화물 임금이 또 상승하고 있고 급증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오르는 거예요? 예, 이걸 또 그 물류 정보 업체죠 프라이토스가 이번 주 아시아와 북유럽 해상 화물 운임을 전해드리는데 급등했다고 그래요. 북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지 최단 거리로 가는데 그걸 못하니까 인도양과 저 희망봉 돌아가는 코스로 가는데요. 40피트 컨테이너당 $4,000 이상으로 지금 뛰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2배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00였던 게 지금 $4,000로 올랐고요. 아시아 지중해 구간 해상화물 운임도 아시아와 지중해 가려면 당연히 홍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삥 돌아가니까 $5,175로 올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일부 운송업체들은 이렇게 올려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부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부터 더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거치는 해상화물 운임 40피트 컨테이너당 $6,000 이상으로 올린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당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70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니까 이거 물건 배송 물건을 이렇게 그 나르는 결국 이제 물건이 필요해서 컨테이너선을 통해서 들여오는 뭐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내놓는 가격도 비싸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 선박들의 숫자는 얼마나 변화가 있나요? 그 퀴네 앤드 나게이라는 스위스 물류업체의 분석을 보면요, 네. 총 330여 척의 선박이 후티 반군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돌아가고 있는데 화물로 한 사람은 20피트 컨테이너 450만 개 규모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컨테이너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큰 컨테이너가 450만 개가 지금 영향을 받았다니까 좀 대단한 거고요. 330여 척의 선박이 영향을 받았다고요. 네. 그리고 이 글로벌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 K플로의 분석을 보면 홍해 항로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수 지난주에 55척, 이번 주에 124척. 그래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티 반군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무역 규모가 $2,250억, 한국 돈으로 295조 원, 한 3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문제. 뭐 연준의 또 금리 인하에는 또 이런 거에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잘못하면 물가 불안으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도 있고 이러면 또 금리 인하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산이 또 늘어나고 아무튼 이런 변수들이 참 올해 경제가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네. 또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